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새해 계획 세우실 때 올해는 책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계획 세우신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야만 좋은 걸까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책을 잘 읽을 수가 있을까 고민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주자학을 집대성한 중국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주희의 말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책을 읽는 요령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마음에서 얻는 것이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영화가 제작되지만 소위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 영화는 많지 않다. 천만 관객이 본 빅히트 영화가 탄생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은 현실. 그럼에도 극장가를 강타한 영화들이 있다. 정치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가운데 가장 현실감 넘치는 영화로 주목받았던 영화 변호인. 한국전쟁의 아픔을 웃음과 해악으로 풀어낸 국제시장. 정관계 비리를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려냈다고 평가받는 영화 내부자들. 사극 영화는 한물 같다는 편견을 뒤집은 영화 사도까지. 제작비가 많다고 해서, 유명 배우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감독의 연출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대. 그렇다면 성공한 영화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영화 성공을 이끈 감독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성공한 영화에 담긴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안고 영화 감독들을 직접 만났다는 영화평론가 최광희. 감독들이 털어놓은 성공의 노하우와 리더십의 비결, 그리고 시대를 읽는 힘까지. 천만 관객의 비밀을 통해 성공한 영화의 비결을 들어보자. 자, 영화 감독들에게는 꿈의 숫자라고 불린다고 해요. 천만 관객을 사로잡은 흔행 고수들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천만 관객의 비밀. 저자이신 최강희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영화 제작사 리얼라이즈 픽처스의 원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강희 평론가님, 이전에도 이제 영화 관련된 책은 쓰셨었잖아요. 네. 이 책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영화라고 하는 텍스트를 매개로 해서 우리 일반인들 혹은 직장인들이 좀 얻어갈 수 있는 메시지나 교훈이 없을까 이렇게 네. 고민을 하다가 그 흥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흥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제작자도 계시고 감독분들도 계시고 또 배우들도 있고요. 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 성찰, 통찰 뭐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내고자 이제 뭐 인터뷰를 쭉 네. 진행을 하고 그 인터뷰에서 하나의 공통분모 세 가지 키워드를 열정, 협업, 공감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뽑아내서 네. 이제 기술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단지 영화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네. 어떤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쭉 이제 그렇죠. 쓰신 거 셈인데. 영화는 이제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흥행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숨어 있는 어떤 비밀이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에서부터 네. 출발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영화를 만드는 영화계의 이제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고. 그 영화를 만드신 이제 제작사이시잖아요. 네, 네. 최강희 평론가가 인터뷰하실 때 이런 책을 내는지 몰랐거든요. 이런 책을 내는 줄 알았으면 제 감독들한테도 얘기해가지고 그거 얘기하지 말아줘라. 우리끼리만 그냥 내부적으로만 네. 공유하자라고 네, 네. 했을 텐데 농담이고요. 저는 근데 그 기본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또 재밌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흥행의 어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비밀인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어렵기 때문에 뭐 저 천만 관객의 비밀이 영업 비밀이든 영업 비밀이 아니든 뭐 저게 노출되든 오픈이 네. 되든 네. 이야기를 만드는 건 뭐 수만 년 이내 계속 이어져 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 책을 많이 봐서 사람들이 그냥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네. 영업 네. 비밀이라 그래서 겁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네. 그냥 이제 보통의 취향을 가진 평범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는 전문가들의 평을 좀 찾아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좀 궁금했던 게 이 평론가분들의 평점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좀 재미없다는 얘기가 많고 또 관객들이 재미있다고 하면 평점이 또 낮고 이런 경우들이 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죠. 네. 그게 사실은 일반 관객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는 시각하고 평론가들이 보는 시각이 기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네. 평론가들은 그 영화가 얼마나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낯익은 어떤 그 흥행 공식이라든가 이야기 스토리 구조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얼마나 참신한가.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 감독이 그 안에 이 시대의 유효한 주제 의식을 굉장히 그 뭐랄까요, 흥미로운 그 스토리텔링의 구조 안에서 네. 관객들한테 참신하게 전달해 주냐, 아느냐, 이제 이거를 보는 거죠. 그 소박하지만 그 안에 감독이 가지고 있는 창작자의 진정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평론가들은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관객들이 우리가 흔히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블록버스터라든가 대중 영화들에 그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 지루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네. 예. 작품성도 중요하고 예술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객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데 이 흥행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책 제목처럼 1000만이라는 관객이 들어야만 우리가 흥행했다라고 모든 영화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제작비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남느냐가 이제 흥행의 기준이 되겠죠. 네. 지금 원년 대표님이 네. 하고 계시는 그 다른 영화는 손익분기점이 600만 명인데 그 600만 명 안 되면 550만 명만 들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관객 수를 가지고 우리가 네. 저 영화 흥행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300억 정도 들어간 그 이상이 들어간 설국열차 같은 작품이 한국에서 900만 명 정도 들었는데 본전치기 한 거예요.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절대적인 그 관객 수로 이 흥행의 뭐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군요. 영화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서 그 상품 가격에 원가가 반영되지 않는 몇 안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면 뭐 1억으로 영화를 만들든 뭐 100억으로 영화를 만들든 관객이 그 재화를 구매하는 가격은 거의 9천원 만 원으로 비슷할까. 원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네. 상품이기 때문에 네. 원가가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익이 이제 흥행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신과 함께는 파트 1, 파트 2로 두 편을 동시에 찍고 있는데 그 영화가 한 400억이 조금 넘거든요. 제작비만. 제작비가요. 네. 그러면 저희 영화는 신과 함께는 편당 600만 명이 들어야지 손익분기점인데 600만 명이면 2016년 기준으로 한 8위 정도 하는 영화예요. 한국에서 개봉된 전체 영화에서 네네. 한마디로 미친 기획을 한 거죠. 미친 기획을 한 건데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저희한테 투자해준 분들에게 네. 그들이 생각했던 적정 이윤을 남겨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 정도의 이익을 생각하고 이 영화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면 흥행이 못한 거고 또 그 이상 되면 뭐 그게 막 100% 200%가 안 되더라도 네. 예상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내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흥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0만이라는 게 저도 운 좋게 광의 왕이 된 남자로 1000만을 했지만 1000만을 기획하고 영화를 만드는 기획자는 없거든요. 네. 저는 정말 운이 좋고 막 시대도 맞아주고 경쟁 상황도 맞고 막 모든 게 다 맞아야지 저 스코어가 도달하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한 스코어거든요.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1000만이 넘게 영화를 본다는 게 사실 그 외국 친구들이 보면 되게 의아하거든요. 네. 너희들 무슨 어떻게 이렇게 한 영화를 막 1700만 네. 명량 같은 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영화를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감사한 관객을 갖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작자로서의 또 고충이 이제 느껴지는데 흥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1년에요. 네. 한국 영화가 한 100편에서 150편. 그러니까 그 저예산 독립 영화를 빼면 네. 예. 그런 작품들 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대중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들은 이제 100편 내외로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흥행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은 한 10편 안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률이 10%도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10편은 넘습니다. 10편. 그럼 이게 지금 투자가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 10편에서 15편 내외. 네네. 그러면 나머지 85편에서 90편은 야, 우리 흥행에서 쫄딱 망할 영화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고 그렇지는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흥행이라는 건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함께 작용을 하는데 그 작용 변수 중에 환경적인 변수가 있고 또는 주관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변수는 뭐냐면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관객들의 결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영화하고 맞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배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스크린 수를 한꺼번에 네. 확보를 한다던가 네네. 이러면 당연히 이 더 많은 관객들을 불러 네. 모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네. 그 흥행 요소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이제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광의 왕이 된 남자 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 영화가 이렇게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요인이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뭐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영화를 잘 만들었고요. 재밌게 만들었던 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 대선 전국이었어요. 내가 2012년도 저희가 9월에 13일인가에 개봉을 했는데 그 12월이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전 국민의 모든 관심사가 그 어떤 리더가 우리에게 우리 대중들에게 다가올 수 있었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사실 그게 어떤 정치를 그 되게 단순화시킨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막 자기의 야망과 욕망과 자기 이익이 결부되면 정치가 변질되는 거고 그 저작거리의 광대도 아는 그 하선이라고 하는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그 저작거리의 광대가 그냥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게 정치다라는 되게 심플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흥행을 좀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거는 광의 왕이 된 남자가 그런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수단이 네. 코미디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영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진중한 화두를 던지지만 그 화두를 던질 때 전달 방식은 쉬워야 된다. 쉽고 해악이 있어야 되고 풍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제작진 목표였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좀 쉽게 그리고 캐릭터도 좀 쉽게 그리고 상황들은 재밌게 네. 제 입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웃긴데 진지했거든요. 네. 아마 그게 좋게 받아들여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흥행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책에서는 예측을 벗어난 역발상의 힘도 흥행 요인의 하나로 꼽으셨거든요. 네네. 그 예로 이제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을을 쓰셨던데 이게 480만이나 들었군요. 네네. 그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 네. 흥행 기록을 세웠는데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는 그 거기에 등장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KBS의 인간극장에 네. 나오셨고 여러 매체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다들 뭐 텔레비전에 나온 얘기를 또 너무 유명한 얘기를 그 다시 영화로 만들면 누가 보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역발상이라고 한 것은 진무양 감독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보여준다 해도 다시 설득력을 갖고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보편적 힘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화를 찍으면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 이건 안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그 고정관념을 살짝 벗어난 그런 그 역발상이 결국은 그 490만 명이라는 흥행으로 네, 이어지지 네. 않았나. 또 TV 다큐가 보여줬던 것은 그 두 분이 정말 알콩달콩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깨가 쏟아지는 이야기였지만 영화에는 이별이 또 담겨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은 관객들한테 그 감동 포인트를 좀 줬던 것 같아요. 진모양 감독님 외에도 이제 여러 감독님들이 이 책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네네. 근데 저는 좀 재미있었던 게 윤재균 감독님 같은 네네. 경우에 그러니까 해운대와 국제시장을 만든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원래 영화를 하셨던 분이 아니라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다고 예, 예. 나오더라고요. 예, 예. 광고회사 광고회사를 LG에 들어 있었죠. 이거 어떻게 영화를 시작하게 되셨죠? 그 과정이 좀 재밌는데요. IMF 때 그 일반 셀러리맨이었는데 너무 사정이 어려우니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무급휴직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네. 그때 당시 통장에 10,000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윤재균 감독 통장에.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나가면 돈이니까요. 원래 영화를 또 좋아했는데 네. 굉장히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까 해서 방에 틀어박혀서 왜냐면 밖에 나와서 있으면 부인하고 또 부딪히고 하니까 뭐 그 방에 이제 자신을 가둔 거죠.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게 공모전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선이 되면서 너 시나리오 되게 잘 쓰는데 한번 계속 써봐라. 그래서 쓰고 하다가 쓴 게 이제 두사부일체라는 영화도 네. 썼거든요. 근데 네. 두사부일체는 당신이 한번 감독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두사부일체라는 영화를 첫 데뷔작으로 찍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났습니다. 예, 흥행이 잘 됐고요.
이후에 뭐 색즉시공이라든가 이런 흥행작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뭐 아시다시피 1000만 관객이 든 영화 2편이나 만드는 지금은 뭐 흥행 감독의 대명사처럼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감독이 데뷔할 때 네. 그 제작자가 김두찬이라고 제 후배였거든요. 네. 후배여가지고 두사부일체 감독을 그 윤재균이라는 신인을 쓰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가 이제 영화계를 떠나려고 네가 이제 작정을 했구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제작자 아니 제가 봤을 때 네. 영화 단편 안 만들어보고 네, 네. 연출부 생활도 안 해보고 아무런 포트폴리오도 없는 친구가 시나리오를 썼다는 이유로 저 친구를 감독으로 시킨다 해서 제가 후배 제작자를 말렸죠. 야, 너 이거 좋은 감독들 많은데 왜 네. 저렇게 어리버리한 놈을 쓰려고 그러냐. 그때 제가 조금 더 그 윤재균 감독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으면 참.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나리오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없는 감독에게 그냥 선뜻 그렇게 많은 그 제작비를 또 드리고 또 해서 영화를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는 제작자로서 네. 이제 영화를 만드실 때 이제 감독을 선임하시잖아요. 어떤 점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영화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적은 규모의 예산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좀 큰 규모의 예산에 가지고 있는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네. 그 친구의 트랙 레코드가 전작들이 좀 어느 정도 흥행이 됐거나 좀 검증받지 않은 감독이랑은 저는 좀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고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투자한 사람들에게 그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에버리지 규모의 예산이면 신인 감독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제 고예산 영화, 한국형 블록버스터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흥행 경험이 있는 감독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는 이제 좀 특수경으로 우리가 차치두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감독을 딱 볼 때 이 친구가 스토리텔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의 문제기도 해요. 우리나라 감독들이 자기가 싱어송라이터가 돼야 된다는, 시나리오도 써야 된다라는 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이야기꾼으로서 보고, 두 번째는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요. 네. 그 친구가 이제 그 스태프들도 설득해야 되고 배우들도 설득해야 되고 그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설득력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설득력이라는 건 곧 인간성이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파인아트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뭐 혼자서 시를 쓰거나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평론가님도 썼지만 협업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인간성이 가장 큰 감독이 가진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무명의 감독에게 선뜻 메가폰을 맡기기가 좀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지만 또 제작자 입장에서 이런 영화 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영화인고 하니 시대상을 반영한 영화인데요. 특히 또 정치적인 이야기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내부자들인데요. 잠시 영상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나랑 영화 한 편 하자. 복수극으로 하자고 바꾸는 미래 자동차 오나님 비작업 이런 여우 같은 곰을 봤나. 청소를 시켰으면 청소만 해주면 되지. 쓰레기를 음식하노 야. 미래 자동차 오나님 비작업 도청했냐? 이제부터 밥으로 삽시다. 저 진짜 조직을 위해서 개처럼 살았습니다. 여기서 그냥 덮자고요? 장필호가 들어오랍니까? 검찰총장까지 시켜준다고? 팩트에 집중하세요. 어떤 미친 깡패가 한 말을 믿고. 인생의 주인공은 다 정해져 있는 거랍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한강물 떠서 선고할까? 참 좋은 일이다. 언론사하고 기업이 마케팅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거. 주간 앞으로도 좋은 걸 고대하고 있을게. 오노전 검찰이 저기 아니면 친구가 여론을 잠재울 방법을 생각해봐야죠. 정치 깡패인 안상구와 또 열혈 검사 우장훈이 정치와 언론 대기업이라는 카르텔의 부조리에 맞서는 그런 영화인데 내부자들 개봉 당시에는 영화가 좀 설정이 너무 좀 극단적이지 않냐라는 평이 좀 있었어요. 근데 또 보고 난 관객들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와, 이 영화가 엣지가 있다. 관객들한테 던져주는 매혹이 있다. 그 사회의 어떤 부조리함을 현실적으로 잘 담아낸 부분을 넘어서서
영화적인 쾌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관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영화는 괜찮은데 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또 흥행 예측을 재밌게 많이 하고 또 우리 대표님하고 뭐 영화 시사 끝난 다음에 몇 만들 것 같냐고 그렇게 서로 예측 게임을 해보는데 네. 잘 될 것 같은 영화는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 영화의 설정 자체가 실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봐왔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익숙한 이야기에 어떤 그 아까 말했던 기득권 카르텔의 응징을 가하는 그 스토리 라인이 또 이병헌 씨가 연기한 정치 깡패와 검사가 같이 합동 작전을 펼친다는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참신했어요. 네.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네. 다시 그 영화가 또 그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시대를 느끼는 그 시대의 공기를 느끼는 그 부분을 그 영화는 잘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 위에 뭐 이를테면 모히또 가서 물디브 한잔하자라든가 이런 아주 재미있는 대사 그리고 그 이병헌 씨를에게 처음으로 사투리 연기를 그 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병헌의 면모를 볼 수 있게끔 해줬던 그런 익숙함 위에 다름을 얹었던 네, 거죠. 네. 근데 요즘에 현실이 너무 영화 같다 보니까 이런 그 사회 부조리에 대한 영화를 준비했던 감독들이 뭐 출사표를 거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우민호 네. 감독도 내부자 2를 네. 지금 뭐 게이트 보고 최순실 게이트 보고 이건 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이다라고 해서 영화를 접었고 강우석 감독님도 비슷한 형사물을 준비하셨다가 네. 접었다고 저희 표현으로는 영화를 그만뒀다는 게 접은 게 아니라 네, 네. 제가 제작자로서 작가나 감독들에게 이제 시나리오나 무슨 이야기를 갖고 오면 하는 말이 제가 핀잔을 주는 말이 야 이게 말이 되냐? 네가 지금 이 스토리가 말이 되고 이런 인물이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써와라 이렇게 시켰는데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오건 어떤 인물을 만들어 와도 이게 말이 되냐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네. 아유, 씁쓸하네요. 예, 그래서 현실이 참 이 창작자들에겐 네. 거의 최악의 네.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뛰어넘는데 그 이상을 상상하면 그건 막장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관객들에게 지옥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현이 좀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을 두고 영화 같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워낙에 현실이 영화보다 더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생기는군요. 얼마 전에 네. 그 우민호 감독을 만났는데요. 그 내부자들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네. 했더니 내 영화는 오히려 현실을 축소시킨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영화가 개봉됐을 때는 에이 저렇게까지 하겠어. 그렇게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상상을 넘어선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내 영화는 사실은 이 사회의 현실을 좀 미화한 영화다. 오히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낸 영화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곡성이라는 작품인 것 같다. 곡성 정도는 돼야. 왜냐하면 곡성이라는 영화가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렇군요.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좀 예. 씁쓸하네요, 정말. 어쨌든 지금 네. 현실을 뛰어넘는 영화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예.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무리 제가 창작자고 크리에이티브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영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상상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요. 저 영화 감독이 가져야 될 그 덕목이랄까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를 보는 비판적인 시선도 필요한데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협업이잖아요. 네.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감독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감독들마다 또 리더십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소개가 많이 되어 있던데요. 네, 뭐 네. 닮지 말아야 될 리더십도 있고요. 뭐 어떤 감독은 뭐 육두문자를 막 남발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뭐 폭행을 일삼다든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 네.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다 노조가 있고 또 다 네.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 거의. 촬영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리드하는 사람이 전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감독이 어떤 소통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촬영장의 분위기가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 네. 하는데 촬영장 분위기가 나빴던 영화가 흥행에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 영화라는 게 결국 협업 과정을 통해서 창출된 성과물이기 때문에. 네. 책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준익 감독이 갖는 어떤 리더십이랄까 저는 이제 지휘자 철학이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 이준익 감독이 충무로에서는 그 디렉션을 안 하는 감독으로 또 유명해요. 뭐 레디 액션 딱 한 다음에 컷을 하면 감독이 오케이를 사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같은 씬을 10번 이상 찍습니다. 네. 많은 경우는. 그걸 테이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테이크 1, 테이크 2 계속 가는 거예요. 배우들은 똑같은 씬을 약간씩 다르게 여러 번 찍는 거죠. 근데 이제 이준익 감독의 디렉션 방법론은 뭐냐면 무조건 오케이. 첫 테이크에 다 오케이. 이러면은 그 배우가 감독 이번에 연기가 조금 이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하고 그러면 무조건 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촬영 감독이 감독님 이번에 그 카메라 동선 약간 좀 미진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래 합시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협업에 참여하는 스태프과 배우들이 스스로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직접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네네.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리더십은 사실은 우리 뭐 사회 조직체라든가 기업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리스마 없는 카리스마라고 제가 그 이준익 감독을 썼는데 그 자발적인 열정을 끄집어내는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리더십은 권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권위를 내려놓을 때 권위가 생기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준익 감독이 얘기를 하고 있고 윤재균 감독도 현장에서는 상당히 소통을 잘하는 그런 감독이고 윤재균 감독은 막내 스태프들의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 야 막내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야 들동아 이렇게 부르면 그렇죠. 자기 실명을 불러주는데 네. 훨씬 더 감독에 대한 어떤 애정과 신뢰가 가게 되잖아요. 저 막내도 1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른다. 나도 그랬는데 내 인생도 그랬는데 그 단칸방에서 통장에 단돈 10,000원도 없던 시절에 그 셀러리맨이 1,000만 원 영화를 2편이나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면 막내급 스텝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당연한 건데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영화 현장의 리더가 이제 감독이라고 한다면은 영화 이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통솔하고 이제 이끌어가는 게 바로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신 영화 제작자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G.I. 조라는 영화 촬영 현장에 가셨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경험을 하셨다고요? G.I. 조 2가 아니고 네. 레드 2. 광의 왕이 된 남자를 만들고 이병헌 씨는 바로 그 영국 런던에 레드 2 영화 촬영을 이제 가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저희가 이제 런던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되면서 이렇게 시사회가 열렸을 때 그때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죠. 뭐 브루스 윌리스, 존 말코비치, 또 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헬렌 미렌 등등 뭐 감독 다 왔는데 저는 관심은 그 보나드벤투라라는 헐리우드 프로듀서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 자가용 비행기 당연히 갖고 있는 사람이고 네. 헐리우드에서 3대 프로듀서 중에 한 명이고 그 사람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자기 촬영장에 한번 놀러 오라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부푼 꿈을 꾸고 거기를 갔어요. 그 보나드벤투라가 막 그 모니터 옆에서 막 스파클링 와인 마시면서 막 씨가 피면서 있을 줄 알았어요. 현장에서요. 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병헌 씨한테 물어봤어요. 야, 보나드벤투라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 코너 돌면 로비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갔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허름한 청바지에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티 딱 입고 캔디박스라 그래가지고 간식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직접이요? 그 사람이요. 네. 그래서 그 스태프들한테 그 간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네. 스태프들하고 그 연기자들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프로듀서는 현장에서 농담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야, 얘네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돈으로 따지면 내가 제일 많이 번다. 열심히 해서 영화가 흥행이 되면. 그럼 내가 얘네들이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있게 만들어주는 게 내 역할이지.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흔히 말하는 권위를 잡아서 얘네들 위축되면 얘네들 베스트 컨디션 안 나오는데 왜 베스트 컨디션이 안 나오게 내가 만들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니? 네. 저는 이렇게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카리스마는 저런 거구나. 제가 감독이 아니고 제작자니까 현장에 가면 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겠죠. 내가 여기다 대표라고 막 명찰 붙이고 다니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참 저런 허허실실 같은 게 정말 진짜 리더십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이제 영화를 개봉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 타이밍이라고 하죠. 근데 개봉일을 확정하기 전까지 서로 이게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면서요? 네. 네. 배급사들끼리 라인업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같이 붙을 것인가 아니면 또 서로 좀 피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사실 배급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나오면은 이제 한국 영화는 조금 피해가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타이밍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까도 사실 원동현 대표가 제작하신 그 광해 왕이 된 남자도 네. 굉장히 그 절묘한 타이밍 전략이 먹힌 케이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선 전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데에 대한 무의식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때 대선 전에 딱 틀었기 때문에 1000만 이상의 그 가을 추석 시즌에 개봉해서 아마 1000만 넘은 유일한 영화죠. 예, 그죠? 없습니다. 예, 예. 그 시즌 원래는 여름이나 겨울이 이제 네. 소위 말해서 텐트폴 시즌이라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때 개봉한 영화들만 1000만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만약에 예, 예. 이 같은 시기에 개봉을 하고 싶은 영화가 여러 편인 경우에는 네.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나요? 그건 이제 결국 결정을 내려야죠. 근데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는 검사외전이라는 영화도 네. 기존에는 명절 시즌, 추석이나 설 시즌에 한국 영화가 많이 몰렸어요. 네. 어떨 때는 막 6편씩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명절 시즌에 안 붙인 거예요. 아. 예, 오히려 명절 시즌은 이제 두려워하게 된 거죠. 네. 했다가 괜히 경쟁이 심해져서 한국 그럴 수 영화끼리 있겠네요. 네. 제살 깎아먹게 하면 안 되니까 다 거기다 안 붙였는데 검사회전만 소신적으로 한 거죠. 우리는 추석, 설 시즌에 갈래. 그러니까 완전히 무주공사에 된 겁니다. 검사회전의 동무대가 된 거예요. 설 아, 시즌이.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900만 명 정도의 그 흥행몰이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네.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텐트폴이라고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그 뭐 1주 정도 차이를 두고 가고요. 그다음에 그 외 시즌은 한 2주 정도의 서로 이렇게 간격을 벌려서 네. 그 우리가 흔히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을 좀 안 만들려고 그 내부 조율을 합니다. 저희 그 투자사들마다 다 한 라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허풍을 많이 치죠. 야, 우리 영화 죽인다. 니네 들어오면 죽는다. 니네 들어오면 죽으니까 니네 다음 주에 와라. 뭐 네. 이런 식으로 허풍도 치는데 조율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개봉 조율합니다. 시기를 예, 조정을 예. 하는 예, 것이로군요. 서로 왜냐면 어떤 같은 날 기관에서 붙진 않습니다. 아, 저는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개봉 시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영화의 홍보와 또 마케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 홍보 마케팅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영화 홍보 마케팅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영화 자체라는 말을 저는 아, 물론. 굉장히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믿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또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영화에 없는 거를 홍보하지 말아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떻게 관객들을 약간 이렇게 호도시킬 수 있고 막 현혹시킬 수 있고 관심은 확 유발시킬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영화에 없다면 역효과는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관심은 유발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드롭률이라 그래가지고 영화 개봉한 다음에 그냥 관객 수가 급감해 버리거든요. 영화에 없는 걸.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네. 그 마린보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수중 블록버스터. 근데 그게 수중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수중씬이 많고 막 해양 블록버스터인지 알고 왔다가 그냥 스릴러 장르의 영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드롭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본질 코어가 예를 들면 코미디면 코미디에 집중하고 이게 스릴러면 스릴러에 집중하고 멜로면 멜로에 집중하고 휴머니면 휴머에 집중해야 되는데 휴먼 드라마는 굉장히 강렬한 휴먼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믹으로 팔아버렸으면 관객은 배신감 느끼거든요. 네. 자, 오늘 이제 천만 감독들에게 배우는 성공 비결 세 가지 뭐 열정 또 협업 공감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 이외에 이제 천만 영화의 제작사로서 대표님께서 노하우가 좀 있다면 하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이창동 감독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영화는 만드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결국 그 영화는 네가 만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천만 관객이라고 되는 어떤 노하우는 정말 아직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탁 접했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전율이 오르고
찌릿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건 뭐 지금 트렌드는 어떻고 지금 시대상은 어떻고 지금 뭐 이래가지고 이게 될 거야라고 그걸 풀어서 설명은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창작자이자 비즈니스맨인 사람으로서 어떤 이야기가 저한테 이렇게 강한 울림이 있었을 때 아, 나 이야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예, 그 외에는 저는 달리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천만 관객의 비밀이 정말 달리 비밀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비밀이 될 수밖에 예, 없죠. 표현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 마지막 질문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저자로서 던지고 싶었던 뭐 메시지가 있을까요? 뭐 영화를 꿈꾸는 영화학도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일반인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자신의 그 성과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조직이나 그 조직 구성원들, 뭐 이런 분들에게 어떤 하나의 어떤 약간 힌트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이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조직 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조직 내에서 추구하는 성과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미덕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책이니까 그렇게 읽어봐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1000만 명을 사로잡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1000만 관객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서 이제 저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영화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분야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성공의 비밀을 담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이렇게 운동 자주 하세요? 저는 운동을 해야만 사는 사람이에요. 지역구가 반도 가장 남단이거든요. 소위 땅끝마을도 거기 있는데요. 해남안도 진도다 보니까 교통수단 자체가 접근성이 뛰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기차를, KTX를 타고 거기서 다시 제 지역을 가고요. 거기서 다시 이제 완도, 진도를 가려면 다시 또 1시간을 가야 되고요. 거기서 다시 섬을 들어가려면 하루 걸려서 또 갔다 왔다 해야 되고 그런 고충애로가 많이 크죠. 그러면 체력도 잘 관리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네. 의원님 이제 신년인데 계획 세우셨나요?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요. 이런 정치 활동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책을 갖고 놓고 있으면서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책이 있으되 읽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법입니다. 뭐 마치 밭이 있으되 갈지 않으면 창고가 곳간이 비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새해 들어서는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는 거가 있는데 정치, 행정, 외교, 협상 뭐 그런 각각의 부문에서의 지혜로운 이 생각과 철학을 담은 책들이 부문마다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꼭 좀 틈틈이 읽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에게 독서란 무엇입니까? 저는 단연코 독서란 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이다. 왜냐?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발전의 요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께 밥이 되어준 저에게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제 밥 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한테는 보배로운 책입니다. 중국 3000년의 인간력. 그야말로 보배로운 진수와 같은 그러한 고전들을 24권을 골라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또 인간이
갖춰야 될 그러한 마음가짐, 자세, 행동력, 그 다음에 인간의 처세술, 인간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엮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두루 동양의 고전, 또 인간력을, 인간관계를 엿볼 수 있는, 또 그리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국의 역사가 하운주 시대에서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고 진, 초, 한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대까지 수많은 나라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의 군주, 또 제왕, 성인, 불량배까지 협객, 자객까지 얘기가 다 나오는 거니까요. 소위 인간학의 보고인 거죠, 사계가요.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사람이 이제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쓴 글이 이제 그 곽해라는 협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협객 곽해에게는 누나가 있었다. 그런데 누나의 아들이 곽해의 위세를 믿고 나쁜 짓을 일삼았다. 어느 날 곽해의 조카가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술집에 데려가 막무가내로 술을 먹였다. 결국 상대는 우라같이 밀어 빗으로 곽해의 조카를 찔러 죽이고 달아났다. 아들을 잃은 곽해의 누나는 곽해를 부추겨 죄를 벌하라고 말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나이는 제발로 곽해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당신이 내 조카를 죽일 만도 했군. 잘못은 내 조카가 했어.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시 곽해의 위세라면 사나이의 목숨을 해하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상대방의 말이 옳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처리한 것이다. 특히 이제 공적인 일을 하는 정치가나 행정가들 경우는 참 그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적인 일에 사심이 개입하면 그건 사적인 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훌륭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옳고 그름 분별 판단을 잘해서 옳은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독배 마시고 죽었거든요. 그야말로 평정심 갖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즉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분별해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또 나라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에게서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나라에 여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양은 처음에 범과 중행이라는 중신을 섬겼는데 크게 쓰임을 받지 못했다. 이후 여양은 지백이라는 중신을 섬겼는데 이번에는 높은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지백은 세력 다툼 끝에 조양자라는 중신에게 죽임을 당했다. 주군을 잃은 여양은 복수를 다짐하고 조양자를 찾아갔다. 지백이 범과 중행을 죽였거늘 너는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정성을 다해 지백을 섬겼다. 그런데 지백이 죽음을 당했을 때는 어째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가? 범과 중행을 섬기기는 했으나 별다른 대우를 받지 못했으니 나도 받은 만큼 갚았을 뿐이요. 그러나 지백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으니 진심으로 보답하는 것이요. 당신의 옷이라도 칼로 베게 해주시오. 그러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조양자는 그의 의리에 감동받아 옷을 벗어주었다. 여양은 칼을 뽑아 조양자의 옷을 3번 벤 후 주군의 은혜를 갚았다고 외치고 자결했다고 한다. 사위 지기자 사요. 그 말은 이제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하는 자기를 알아주는 상관을 위해서 죽고, 여위 열기자 용이라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몸을 꾸민다. 저는 이처럼 진리가 어디가 있을까?
현대 인간 관계론, 인간 심리론에서 인간 욕구 단계설을 주장했던 모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설에서도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가장 큰 인간의 가치로 여기거든요. 자존감을 갖게 만들어주고. 근데 벌써 그때 당시에 이런 심리를 다 꿰뚫고 있었다. 공직에 있어서도 그렇고 직원들 경우요. 직원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되는데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이 불만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소위 사기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야, 이 친구야, 이렇게 됐구나. 근데 너는 이걸 잘하지 않냐? 근데 너 잘하는 거 있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너가 한 것에 대해서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그걸 이제 기대치 위반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헛날이라고 생각됐지만 다른 거를 상대적인 거를 얘기해 가면서 자기를 지켜줄 때 이 친구는 몸바쳐서 일하거든요. 또 정말 그런 실수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걸 위해서 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직장 생활에서는 참으로 많습니다. 아주요.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 재상인 안영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초나라를 방문했다. 안영은 키가 작고 외모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다. 초나라 왕은 외모로 안영을 골려줄 생각을 했다. 제 나라에는 인물이 그리 없단 말이요. 제 나라에는 멋진 사람들이 많아 넘쳐날 지경인데 사람이 없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어찌 그대와 같은 인물을 사신으로 보냈단 말이요? 송구하오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신을 파견할 때 현명한 나라에는 현명한 사람을 보내고 우매한 나라에는 우매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인물이 출중하지 못하여 이곳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안영을 혼쭐 내려고 했던 초나라 왕은 오히려 자신이 호되게 당하게 된 것이다. 이제 소위 이 주고 받는 처세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방금처럼 주고 받지 않습니까? 관계에서도 나라 간의 관계도 있고 개인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세를 할 때 주고 받아라. 내가 많이 베풀고 받아라. 그렇게 하고 하는 건 어떠한 경우건 이제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인데요.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처세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받고 주려고 합니다. 받아도 많이 받고 나는 적게 주려고 합니다. 남이 저한테 100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저는 101 정도, 적어도 100 이상으로 해줘야 남들은 100 가까이라도 보거든요. take and give가 아니고 주고 받는 그러한 처세, 이런 거를 크게 가르치는 그런 교훈을 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일찍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러나 어머니마저 그의 나이 17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는 넉넉지 않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야 했다. 논어에는 공자가 인생의 고행자였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다. 가난하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다. 이는 부자가 되어서 교만해지지 않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다. 공자는 직접 가난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자의 말은 성인의 말씀이라기보다 인생에서 온갖 고난을 겪은 고행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이러한 묘미 때문에 논어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를 더한다. 공자가 가르치는 사상 중에 핵심 사상이 인이거든요. 인, 어질인. 공자도 이 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 답을 여러 가지로 해요. 실제로요. 인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또 인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라 또 얘기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인이란 게 무엇입니까 할 때는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성의를 다하는 것이다 하면서 인의 개념 정의를 각각 달리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공자의 사상은 인하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정치 반드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 인의 사상은 위정자로 하여금 정치가로 하여금 악을 배제하고 선을 추구하게 하는,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지침서다. 의원님께서도 이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유, 어렵죠.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공직생활 감사원 같은 데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거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때도 한쪽의 시각만 가지고 평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반대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 실행 과정을 거치면 이제 온전하게 중립의 입장에서 균형 감각 갖고 그리고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소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역지사지를 상대방 입장에서 또 상대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늘 정치 역시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또 어떤 생활의 현장에서 직접 특정 계층의 또 특정 부류의 특정 연령대의 그러한 입장에서도 늘 생각하고 보고 들어가서 진정한 그리고 진실된 그리고 정확한 그에 대한 적합한 정책들을 항상 추구하고 실행을 해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초콜릿을 먹을 때 누군가의 아이는 카카오 농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고 우리 아이가 새 옷을 고를 때 누군가의 아이는 땡볕 아래에서 모카솜을 따고 있습니다. 초콜릿, 휴대전화, 라면, 커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동의 고된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라면 잠시 멈춰서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세계 시민교육기관 보니따에서 일하는 저자 공윤희와 윤예림. 저자들은 세상은 발전했는데 아동노동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는데요. 이 책에서 카카오, 콜탄, 함유, 의류, 커피, 새우, 담배, 목화 등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8가지 물건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통해 장밋빛으로만 보였던 세계화의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의 자원 분배는 모두에게 이롭지 않고 자유시장에도 보이지 않는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카카오와 커피 농가들은 파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은 일터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또한 국제사회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암묵적으로 반군을 지원하거나 자원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며 독재 정권과도 기꺼이 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목화를 따고 총을 들게 된다는데요. 그렇다면 불합리한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책에서는 윤리적인 방법으로 초콜릿을 만들어낸 해리포터 연합, 블러드 콜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인 도드 프랭크법 등 아동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단체를 소개하는데요. 각 챕터마다 자본주의 시대에 윤리적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 소설가 기욤 미소. 빠른 사건 전개와 한편의 영화를 보듯 감각적인 묘사로 전 세계 독자들을 매혹시켰는데요. 그의 장편 소설 브루클린의 소녀를 만나보시죠. 센트럴파크, 구해줘,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등 10년 넘게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매김한 저자 기욤 미소. 이 소설은 한국에서 13번째로 출간하는 귀욤 미소의 장편 소설인데요.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베스트셀러 작가 라파엘과 소아과 의사 안나가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앞두고 바닷가의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로맨틱하고 즐거웠던 여행은 라파엘이 안나의 과거를 알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길 꺼려하던 안나는 결국 불에 탄 세 구의 시체를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내가 저지른 짓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는데요.
충격을 받은 라파엘은 잠시 펜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펜션엔 이미 안나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라파엘은 전직 형사 마르크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안나의 동선을 추적하는데요. 안나의 실종은 과거 미해결로 종결된 사건들과 얽혀 있어 긴장감을 높입니다. 기욤 미소는 이 책을 통해 가족을 잃은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 가족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설득력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2016년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와 브렉시트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초불확실성의 시대, 올해는 어떨까요? 세계의 경제 및 글로벌 트렌드를 꿰뚫는 심층 진단, 이코노미스트 2017 세계 경제 대전망을 만나보시죠. 1843년 영국에서 창립돼 세계적으로 명성을 구축하고 있는 출판 그룹 이코노미스트. 전 세계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다음 해에 전개될 정치, 경제, 사회의 핵심 이슈를 전망하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을 자유주의자들에게 가장 암울한 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2017년은 이런 흐름이 자유주의 질서에 가져온 타격을 실감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적인 저금리, 저성장화에 따른 문제와 해법을 제시하고 금융과 비즈니스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브렉시트가 유럽 시장에 미칠 영향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금융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가 2017년 투자자들이 직면할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어떤 문제에 직면할지,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할지 생각하게 해주는 요소가 있어 더 흥미롭습니다. 트렌드를 전망하는 많은 학자들이 올해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시스템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사는 삶, 결코 행복하지는 않겠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학 교수이자 유명 저술가인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쾌한 사람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지 않는다. 때론 자기 일을 모두 제쳐놓고 남의 일에 쏟을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자신의 힘을 나눠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된다. TV 도서관에 가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